1980년 봄,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밭이 새싹으로 물들 무렵 김수연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어른스러운 책임감을 지고 있었다. 마을 중심가에 자리한 김철수 잡화점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쌀포대를 나르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수연의 손끝에서 정확하게 계산되는 수치들을 보며 아버지 김철수는 딸의 재능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한계를 그었다. 수연아, 너는 장부 정리 잘하네. 하지만 여자는 시집 가서 살림하는 게 본분이야. 아버지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다. 매일 밤 라디오에서 나오는 서울 이야기를 들으며 큰 회사에서 숫자로 세상을 움직이는 회계사를 꿈꿨다. 남동생 지우는 수연과 4살 차이였지만 누나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누나, 나는 누나가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 나중에 같이 서울 가자. 지훈의 순수한 응원은 수연에게 힘이 됐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는 관심과 기대를 볼 때마다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다. 마을 이웃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잡화점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수연의 일상을 지켜본 할머니는 아이의 특별함을 알아차렸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숫자를 다루는 솜씨가 어른보다 나아. 할머니의 관찰은 예언이 되어 수연의 미래를 바꿀 첫 번째 씨앗이 됐다. 보성의 시골 마을 생활은 1980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전통적이었다. 녹차밭이 마을의 생계 기반으로 봄철 새싹 따기 철에는 온 가족이 동원됐다. 수연도 학교 가기 전에 녹차밭에서 어머니를 도와 잎을 골랐다. 가부장적 가족 구조가 뚜렷한 이곳에서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다. 집안의 큰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말처럼 딸의 교육조차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 수연은 그런 환경에서 효심을 배우며 자랐다. 매일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아버지는 지훈에게만 미래 이야기를 했다. 지훈아, 너는 서울 가서 큰 사람이 되라.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하지만 녹차밭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 그녀는 자유로운 꿈을 그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서울대 이야기, 경제 발전 소식은 수연의 가슴을 뛰게 했다. 박할머니는 그런 수연을 보며 옛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미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하지만 가부장제 때문에 포기했지. 너는 다르게 살아야 해. 할머니의 말은 수연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지훈과 함께 녹차밭에서 놀 때 수연은 동생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누나는 꼭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너도 함께 하자. 이 시기 수연의 재능은 잡화점에서 빛났다. 손님들이 이 아이가 계산이 빠른 애라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회계사의 꿈을 더 굳혔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는 점점 강해졌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해? 수연은 효심으로 참았지만 마음속 갈등은 커져갔다. 보성의 전통 가옥에서 밤늦게까지 장부와 씨름하며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결의를 다졌다. 1984년 수연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 이정희의 약을 챙기고 지훈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우울증으로 약에 의존하며 집안일에 무기력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의 물음에 어머니는 그냥 힘들다며 고개를 돌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잡화점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부 정리, 재고 확인, 손님 응대까지. 수연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
촛불 아래서 수학 문제집을 풀 때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복잡한 수식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때의 쾌감은 그녀가 꿈꾸는 미래의 전조였다. 누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수연은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효심 깊은 장녀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꿈 사이에서 수연은 매일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이런 수연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수연아, 효도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꿈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할머니의 말은 수연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정말 내 꿈을 추구해도 될까?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생활은 수연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1980년대 한국 교육은 경쟁이 치열했다.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대학 입학의 관문으로 특히 서울대 경영학과는 엘리트 코스였다. 수연은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과외를 받을 수 없었다. 대신 자파점에서 배운 실전 회계 지식이 도움이 됐다. 이 장부처럼 인생도 균형이 중요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가족의 짐이었다. 1980년대 시골에서 정신건강은 흔치 않았다. 수연은 약값을 아끼기 위해 녹차를 팔아 돈을 벌었다. 지우는 그런 누나를 보며 미안함을 느꼈다. 누나, 내가 더 도울게. 자파점 일 내가 할게. 동생의 도움으로 수연은 공부 시간을 늘렸다. 박할머니는 몰래 책을 사다 주며 격려했다. 할미가 본 여자애 중 내가 제일 똑똑해. 가부장제 때문에 꿈 포기 마. 수연은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여성 교육의 어려움을 배웠다. 1980년대 한국에서 딸의 대학 진학은 드물었다. 아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수연의 갈등은 깊어졌다. 효심으로 가족을 우선하지만 밤에 문제 풀며 느끼는 자유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학교 친구들의 서울 이야기, 경제 호황 소식은 그녀를 자극했다. 나도 서울 가서 회계사 돼야 해. 지훈과 함께 녹차밭 산책하며 꿈을 공유했다. 지훈아, 누나는 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바래. 이 시기 수연의 성장은 효와 꿈의 조화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1986년 가을, 수연은 우연히 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했다.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고 특정 거래처의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다. 아버지가 사채업자 조사장에게 거짓 장부를 보여주며 추가 대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이 장부. 뭔가 이상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당황하며 화를 냈다. 이 여자애가 뭘 알겠어? 내 일이나 해. 하지만 수연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한 상태였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벌어진 부정행위에 도덕적 딜레마를 느꼈다. 박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냉철하게 분석했다. 내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그런 거구나. 하지만 수연아,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해. 할머니는 비밀 계획을 제안했다. 아버지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수연의 대학 자금으로 몰래 저축하자는 것이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할머니. 수연이 망설이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 미래를 가로막는 것도 옳지 않아. 때론 정의를 위해 작은 거짓이 필요한 법이야. 지훈도 이 대화를 엿들었고 누나, 할머니 말이 맞아. 누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라며 지지했다. 수연은 갈등했지만 결국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매달 자파점 수익의 일부를 비밀 계좌에
저축하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수연의 대학 자금이 조금씩 쌓여갔다. 가을 녹차 수확철, 보성마을은 바빴다. 수연은 장부 비밀을 알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했다. 1980년대 경제 압박은 시골 상인을 힘들게 했다. 아버지의 사기는 빚 때문이었다. 조 사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연은 이해했지만 자신의 꿈을 희생할 수 없었다. 박할머니와의 만남은 빈번해졌다. 할미가 1980년대 여성 교육 기회를 봤어. 가부장제 때문에 딸들이 포기했지. 할머니의 사례는 수연을 자극했다. 지훈과 함께 장부 확인하며 수연은 이 돈으로 가족 도울 수 있어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도덕적 갈등은 컸다. 아빠를 속이는 건 잘못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내 미래가 더 중요해라는 말에 설득됐다. 비밀 저축은 은밀히 진행됐다. 자파점 재고 속에 숨긴 돈, 은행 방문은 할머니가 도왔다. 지훈의 역할도 컸다. 아빠가 의심하면 내가 말려볼게. 동생의 지지는 수연의 죄책감을 줄였다. 이 과정에서 수연은 가부장제의 부조리를 깨달았다. 왜 딸은 안 돼? 1980년대 여성운동 소식을 라디오로 들으며 공감했다. 꿈을 위한 작은 반항은 그녀를 성장시켰다. 1987년 초 수연의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시작됐다. 몰래 모은 저축과 할머니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아버지에게 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참고서를 숨기고 모의고사를 몰래 치르며 이중생활의 스트레스가 수연을 짓눌렀다. 누나,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지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수연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결국 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대학 준비, 비밀 저축, 할머니의 도움까지. 지훈은 놀랐지만 곧바로 누나 편에 섰다. 누나, 나도 도울게. 아빠가 뭐라고 해도 누나 꿈을 지지할 거야. 16살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남매는 아버지 몰래 입시 전략을 세우고 지훈은 누나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파점 일을 더 많이 맡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심은 깊어져 갔다. 수연이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어머니에게 푸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수연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입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할머니는 수연에게 마지막 격려를 했다. 수연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할머니가 끝까지 너를 지킬 테니까. 수연은 마침내 아버지와 정면 승부를 벌일 각오를 다졌다. 효심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마지막 기회가 코앞에 다가왔다. 1987년 입시 제도는 학력고사와 본고사로 치러졌다. 수연은 시골에서 서울대 준비가 쉽지 않았다. 모의고사 점수가 오를 때마다 희망이 생겼다. 박할머니의 정보로 학력고사 팁을 얻었다. 수연아, 이 시대 여성 교육 기회가 늘고 있어. 할머니의 말은 1980년대 여성운동을 상기시켰다. 지훈과 함께 공부하며 수연은 너도 꿈 가져라고 조언했다. 아버지의 의심은 커졌다. 자파점에서 참고서를 발견할 뻔한 적도 있었다. 이게 뭐야? 수연은 친구 거예요라고 둘러댔다. 스트레스로 어머니 우울증이 악화됐다. 수연은 약 챙기며 효심을 다졌다. 엄마, 제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남매의 연대는 강해졌다. 지훈이 아빠, 누나도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할머니의 비밀 도움은 계속됐다. 돈 더 모았어. 입시 마감이 다가오자 수연의 결의는 확고해졌다. 이제 대면할 때야. 1987년 11월 수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대학 입시원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자파져 많은 정적에 빠졌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폭풍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뭐라고? 내가 언제 허락했어? 여자가 무슨 대학을? 하지만 수연은 당당했다. 아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수연은 아버지의 장부 조작 사실을 꺼냈다. 아빠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제 꿈을 막지 마세요.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고 지훈이 나섰다. 아빠, 누나도 가족이에요. 왜 차별하세요? 이때 박할머니가 등장했다. 철수야, 시대가 변했어. 딸도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야. 수연이의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독립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1988년 봄 수연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보성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대치 장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내가 감히 라는 외침에 수연은 효심으로 참았지만 이제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지훈의 중재는 가족 분위기를 바꿨다. 아빠, 누나 성공하면 우리 모두 좋을 거예요. 박할머니의 설득은 가부장제의 비판이었다. 1980년대 여성들이 깨어나고 있어. 합격 소식은 마을을 놀라게 했다. 수연은 할머니 덕분이라며 눈물 흘렸다. 대학 4년 동안 수연은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수연은 처음으로 시골을 벗어나 대도시의 활기를 느꼈다. 당시 한국 경제는 1980년대 말 삼저 호황으로 불리는 대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원화 가치 상승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2%를 넘었고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거리는 공사 현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축 빌딩들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다. 여기선 여자도 꿈꿀 수 있어. 수연은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장학금은 박할머니의 비밀 저축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 회계학 수업에서 그녀는 빛났다. 복잡한 재무제표 분석과 세무 계산에서 시골 잡화점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감각을 발휘했다. 교수님들은 이 학생은 이미 전문가 수준이라 칭찬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다. 시골 출신으로 도시 물가에 적응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카페에서 서빙하며 돈을 모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과제에 매달렸다. 지훈과의 전화 통화는 위안이 됐다. 누나 서울 어때?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동생의 목소리에 수연은 공부 열심히 해. 누나가 길 열어줄게. 1989년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수연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깨달았다. 캠퍼스 시위에서 여성도 평등한 교육을이라는 구호를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1992년 졸업 무렵 그녀는 최우수 성적으로 학위를 받았다. 졸업식에서 박할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눈물을 흘렸다. 할미가 내 성공을 보니 여한이 없구나. 1992년 졸업 후 회계법인에 취직했고 1995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취직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1990년대 초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 회계사는 드물었다. 여러 법인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수연의 실력은 빛을 발했다. 대형 회계법인 면접에서 실제 장부 사기 사례를 분석하며 면접관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녀의 말에 합격 통보가 왔다. 3년간의 실무 경험 후 1995년 CPA 시험에 도전했다.
밤샘 공부 끝에 합격한 순간 수연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잘했다라고 답했다. 30살이 되던 1998년 수연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서울 생활 10년 만에 귀환이었다. 보성의 녹차밭은 변함없었지만 그녀의 시각은 달라졌다. 아빠, 이제 가족 사업을 제대로 키워보죠. 수연은 잡화점을 현대화된 상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온라인 판매 도입과 재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업을 키웠다. 아버지는 딸의 전문 지식에 감탄했다. 수연아, 내가 틀렸었어. 내가 자랑스럽다. 가부장적 사고를 반성한 아버지는 지훈에게도 누나처럼 해라라고 조언했다. 지훈은 누나를 따라 서울대 사범대에 입학해 교사가 됐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가족의 관심으로 나아졌다. 수연이 서울에서 배운 상담 기법을 적용해 어머니를 돌봤고 약물 대신 가족 모임을 늘렸다. 2023년 현재 33살의 수연은 보성에서 회계법인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녀의 법인은 녹차 농가의 세무자문과 재무 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보성 녹차를 세계 브랜드로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 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에 앞장선다. 어머니는 이제 건강하게 손주를 돌보고 박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수연의 사무실을 방문한다. 할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수연의 말에 할머니는 웃는다. 내가 잘한 거지.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에요. 수연이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효심과 자아실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 대학 시절 경험한 경제 호황은 수연에게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교훈을 줬다. 수연이 55살 되던 해 그녀는 고향을 넘어 대한민국을 빛내는 여성 CEO가 되었다. 지금도 그녀는 보성의 녹차밭을 보며 그 시절을 회상한다. 꿈 지키기는 그녀의 삶 철학으로 후배 여성들에게 전해진다.